어린 나이에 명품에 눈뜨고 어른들의 비교 문화가 아직 정서가 자리 잡히기 전인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악순환으로 육아 난이도가 상승하니 저출생 원인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시 겨울옷 준비 하셨나요? 주로 어떤 거 입으세요? 롱패딩? 숏패딩? 아니면 얼어 죽어도 코트에 목도리? 각자 취향들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저는 추위에 약해서 코트는 잘 못 입고 요즘 자꾸 겨울 아우터에 눈이 횟가닥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 패딩 많이 입나 하고 둘러보다가 느낀 게 있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아니 특히 어린이들이 유독 몽클레어 패딩을 많이 입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예쁘긴 예쁜데 제가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세대라 그런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히말라야 위급으로 놓던 이 소위 신계 브랜드에 놓던 게 캐나다 구스랑 몽클레어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5년 전쯤 그 노스페이스 유행 때 비싸다면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노스페이스에서 제일 비싼 라인 히말라야가 대략 70만원 정도 했었어요. 요즘 많이 보이는 몽클레어 키즈라인 가격은 공홈 기준 거의 100만원이 시작이고요. 헛웃음 나오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애들 입히기엔 너무 비싸요. 몽클레어 같은 명품 패딩을 한창 쑥쑥 크는 애들한테 입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있으신 분들이 듣기엔 웬 헛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어린 나이에 명품, 비교 뭐 이런 걸 알아버리는 바람에 생기는 요즘 사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브랜드, 저는 이 브랜드가 이런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정식 명칭은 몽클레어가 아니라 몽클레르라고 하죠. 오늘 주제는 몽클레르입니다. 몽클레르, 시작부터 럭셔리한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패딩 브랜드도 아니었고요. 사업가인 르네 라미옹이 친구 안드레 뱅상과 함께 프랑스 그로노블 지역에서 1952년 창립한 텐트와 침낭을 파는 브랜드였죠. 브랜드 이름은 사업을 시작한 그로노블 근처의 모네스티에르 드 클레르몽이라는 지역의 앞글자를 따서 몽클레르가 됐습니다. 그리고 텐트와 침낭을 판매하는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당시 전쟁 직후 빈곤했던 서민층의 저렴한 여가 생활로 캠핑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가성비 좋은 저렴한 제품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몽클레르는 이렇게 가성비 텐트 침낭 브랜드에서 럭셔리 패딩 브랜드가 되기까지 두 번 변신합니다. 첫 번째 변신, 먼저 패딩 브랜드가 돼야겠죠. 설립 2년차 몽클레르에 한 산악인이 찾아옵니다. 리오넬 테라이라는 인물인데요. 대뜸 니네 직원들 작업복 맘에 든다야 라면서 자신도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입던 작업복은 사실 침낭을 개조해서 만든 자켓이었거든요.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팔던 제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게 최초의 퀼팅다운 패딩이 탄생합니다. 라는 내용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라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최초는 아니었거든요. 먼저 퀼팅이 뭐냐? 두 옷감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박음질해서 만드는 기법인데요. 이 패딩에 있는 그 팩들 있죠. 한마디로 그 남성분들 군대에서 접하셨을 깔깔이 같은 옷을 두고 퀼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법은 그 옛날 조선시대에서도 누비옷, 누빔이라면서 솜을 넣어서 많이들 입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퀼팅 다운, 그러니까 같은 퀼팅이라도 그 안에 거위나 오리털 충전재를 넣은 게 처음인 거 아니냐 라고 하신다면 그마저도 1936년에 에디 바우어라는 사람이 스카이라이너 다운 자켓이라며 선보였던 옷이 있었고요. 즉 몽클레르는 퀼팅 다운 패딩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기보단 이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최초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퀼팅 다운 패딩, 이하 그냥 패딩이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때부터 이 패딩이란 게 등장하니 당연히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산악인부터 일반인들까지 너무 따뜻하고 가볍고 편하니까요. 당시 가장 어렵다고 여긴 K2 등반에도, 알래스카 등반에도, 그리고 1968년 프랑스 그로노블 동계올림픽 땐 프랑스 스키팀 공식 유니폼으로도 몽클레르가 함께합니다. 심지어 80년대 들어서는 샹탈 토마스라는 디자이너가 합류해서 지금의 몽클레르를 입게 한 통통 튀는 스타일을 입혔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파니나리라 불리는 영앤리치 집단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렇게 이탈리아를 섭렵한 몽클레르는 행복하게 부자가 되며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좋았겠지만요. 세상 만사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녹록지 않죠. 몽클레르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방수가 안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동시에 나이키, 노스페이스와 같이 정말 기능성에 집중한 패딩들이 줄줄이 출시되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까 말했던 두 번의 변신 중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몽클레르는 두 번째 변신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패딩 브랜드, 잘 쳐줘서 멋쟁이 패딩 브랜드였다면 이제 명품 패딩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변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레모 루피니인데요. 지금의 CEO죠. 레모 루피니는 아까 그 파니나리들이랑 같은 세대로 자란 이탈리아 청년이었는데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자기 사업도 해보다가 나중엔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맡은 회사가 몽클레르였는데 망해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루피니는 아예 몽클레르 브랜드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15년 전 노스페이스 신화를 보고 자란 남자가 커서 노스페이스 컨설턴트가 됐는데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노스페이스의 그 전성기 고점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살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루피니는 몽클레르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문화를 공략하죠. 당시 부자들은 스키를 즐겼는데요.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1차로 스키 타고 2차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애프터 스키라는 사교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애프터 스키에 입고 가는 옷, 루피니는 바로 그 옷에 주목한 건데요. 스키복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쓴 느낌을 원하는, 따뜻하고 편하긴 한데 뭔가 좀 럭셔리하고 유니크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 이 니즈를 꿰뚫고자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에 가진 자원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동안의 몽클레르가 나이키보단 예쁘지만 샤넬보단 못생긴, 샤넬보단 성능이 좋지만 나이키보단 떨어지는 이런 애매한 브랜드였다면 이제 확실히 명품 쪽으로 포지션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 디자이너 고용을 미친 듯이 했는데요. 이때 디자이너로 일한 사람이 무려 톰 브라운이고 사카이, 퍼렐 윌리엄스, 버질 아블로, 주냐 와타나베도 함께 작업을 했죠. 그렇게 이 전략이 제대로 통해서 몽클레르는 두 번째 변신을 마치고 명품 패딩 브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와서요. 최근 몽클레르가 부쩍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은 몽클레르 말고도 명품 소비량이 엄청나거든요. 당장 재작년 2022년 명품 소비를 1인당으로 봤을 때 325달러, 당시 환율로 약 40만 4천 원으로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몽클레르 매출은 2배가 넘게 늘었고요. 여기서 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명품 소비에 혈안이 된 거냐라는 질문이 많아요. 결국은 유독 물질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건데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예외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의 분석이 다양한데요. 첫째,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서 못 살던 시대가 길었기 때문이다. 둘째,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성공 등 사회적 지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셋째, 틀에 찍어낸 듯한 교육 방식을 어려서부터 모두가 함께 받아오고 비슷한 삶을 사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에 자연스레 비교 집단이 커지고 비교에 익숙해지니 우위에 서고 싶어한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여기에 SNS 사용 세계 2위 등 비교에 있어 현대적인 요소들도 가미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래요.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가 되는 데는 이 경제적 수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 사람의 심리가 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교 문화, 물질주의가 아이들한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애들하니까 출생률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2죠. 근데 이 수치를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꺼낸 얘기가 아니라요. 출생 문제로 심각한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엮이고 싶진 않지만 우리랑 같이 동아시아 3국으로 꼽히는 중국이랑 일본도 대표적인 저출생 국가입니다. 중국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1980년도부터 40년 가까이 한자의 정책을 펼쳤고 일본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많이 진행됐죠. 이 나라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아주 극진하게 해요. 중국은 우리나라랑 소비 스타일이 비슷한 편이고 일본은 초등학생한테 100만원짜리 가방을 사주죠. 6년 내내 매는 가방이긴 하지만요. 자꾸 숫자 꺼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이 두 국가도 출생률은 1명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출생률 0명대인 한국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지금 아동 명품 시장이 날이 갈수록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신세계 백화점만 봐도 몽클레어, 베이비디올 등 명품 아동 의류 매출이 연간 15%나 성장하는가 하면 다른 백화점들도 키즈 브랜드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도 버버리, 지방시, 겐조, 펜디 등이 있고 현대백화점도 몽클레르, 베이비디올 등 럭셔리 아동복 브랜드 런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백화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벌써 느끼셨을 테고요. 아니신 분들은 오랜만에 한번 가보시면 확실히 체감되실 거예요. 키즈 명품 브랜드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뉴스 기사에도 실린 얘긴데 동탄의 한 엄마가 4살 딸한테 78만원짜리 티파니 목걸이, 18개월 딸한테는 38만원짜리 골든구스 신발을 사줬다고요. 그리고 이종규 전 디올 코리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고 싶어하고 몽클레어 겨울 재킷은 10대 청소년의 교복이 됐다고요. 근데 뭐 그래요. 좋아요. 우리 애 이쁜 거 당연히 좋고 능력 돼서 여유 돼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고가의 명품 소비를 공포심 때문에 그저 남들 따라서 등 떠밀려 구매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린 나이에 명품에 눈뜨고 어른들의 비교 문화가 아직 정서가 자리 잡히기 전인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악순환으로 육아 난이도가 상승하니 저출생 원인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지식 소양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매년 기록적인 한파라면서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올겨울엔 꼭 아우터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남들 따라서는 말고 직접 취향에 맞게 소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